주제를 맡은 건국대학의 이현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패널의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유권자와 정치적 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분의 발표자 선생님과 세 분 지정 토론자 선생님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를 맡으신 송경재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튜브 시대의 1인 정치와 정당 정치라는 주제로 장우영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 번째로 미디어는 정치적 통합의 수단인가라는 주제에 발제를 해주실 서강대학의 하상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예, 지정 토론 세 분이 나오셨는데 경희대학의 임유진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박건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선거연수원의 조원용 교수님은 지금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곧 오는 대로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매우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시간 전략을 위해서 발제자들의 발제를 먼저 듣고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5분 정도로 정리가 가능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예, 송경재 교수님 발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아까 패널도 좀 늦게 끝나고 저도 좀 늦어가지고 지금 헐레벌떡 지금 머리를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정당의 소셜미디어 활용에 대한 측면들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사실 정당의 정보통신기술 ICT 활용에 관한 연구들은 많이 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었고, 특히 ICT가 실제로 정당 정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분석한 연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정당 정치 자체에 있어서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ICT가 결국에는 사회나 정당 정치 사회나라든가 정치 리더십만 부각시키지 현실적으로 정당의 강화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낙관과 비관이 좀 엇갈렸었던 분석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좀 중점적으로 좀 사실은 이제 의뢰를 받고 정당의 소셜 미디어 활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최근에 연구들과 이제 좀 해외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특징적인 현상들을 좀 발견을 했는데 특히 이제 기존의 인터넷 웹페이지만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만 소셜 미디어 활용에 있어서 분석이 좀 지나치게 선거 과정이라든가 선거 캠페인 분석에만 좀 집중돼 있더라. 다수의 연구가 주로 이제 선거 캠페인에 있어서 도구 역할, 이른바 선거 머신의 역할이라든가 내지는 선거 캠페인에 있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유권자를 지지율 집단을 만들고 동원해야 되는가, 아니면 지지의 전환 효과를 만들 것인가, 이런 연구들은 사실 무척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전환점은 아무래도 2006년에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허브 사이트 마이버락 오바마죠. 마이버라고도 하는데 마이버 사이트에서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이제 초창기 이제 소셜 미디어인데요. 이것들을 활용하면서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로 부각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상원의원 한 번, 연방 상원의원 한 번, 주에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한 경험밖에 없었는데 전국적인 정치인이 되는데 이제 소셜 미디어가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나중에 이제 후보로 당선이 되고 실제로 이제 대통령까지 선출이 되면서 폭발적으로 많이 이제 분석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 연구들 자체도 선거 캠페인의 선거 도구로서 이제 연구가 되고, 실제로 정당 차원에 있어서 연구들을 좀 찾아보니까 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소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정당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가, 어떤 형태로 이용이 되고 있는가를 연구를 좀 찾아보면은 구체적으로 초창기에
소셜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정당의 민주화라든가 내지는 그 정당 내에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그 수비적 요소의 강화 그리고 공직 후보자 선출에 있어서의 열린 문호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선거 캠페인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과거의 많은 연구들이 그렇게 많이 그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좀 찾아보니까 그 제가 표 1에 좀 그 선행 연구 중에서 정당의 소셜 미디어 그 부분만 조금 그 찾아보니까 주로 이제 내각제 국가들에서 조금 더 활발하게 이제 정당 활용도가 높았었던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총선을 중심으로 대통령제하고 다르게 대통령제는 이제 후보가 이제 존재를 하는 데 비해서 내각제 국가는 물론 수상이라는 후보가 있습니다만은 정당을 중심으로 한 그 경쟁 그 구도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유럽에서 이제 뭐 스웨덴이라든가 영국, 네덜란드, 뭐 노르웨이 이런 국가에서 실은 정당의 소셜 미디어 활용들이 다양한 효과를 내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다면은 그 선거 캠페인뿐만 아니라 일상 정당 활동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이제 그 이용을 하고 있고 특히 뭐 정당의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든가 뭐 당원 모집 그리고 당비 납부 이런 형태들이 다양한 유형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우리가 그 얘기했었던 과연 그 얼마만큼 그 정당에 있어서의 민주적인 활용, 정당의 민주화에 기여를 할 수 있었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연구들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맹아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어떤 그 토론의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참여의 활성화 부분들을 발견이 됐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연구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실제로 그러느냐 한번 좀 그 비교 연구를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주로 그 영국의 이제 그 주요 정당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미국의 이제 주요 정당 그리고 한국의 이제 그 주요 정당 이제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3개 당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좀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 영국의 케이스가 이제 표 2에 미국이죠. 미국 먼저 했는데 미국이 이제 표 2에 이제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역시 미국 같은 경우 민주당, 공화당의 양당 체계에서 크게 네 가지의 채널들이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뭐 역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소셜 미디어 채널들이 다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살펴본다면은 좀 각 소셜 미디어 채널들마다 각기 다른 약간 용도가 이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제외하고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 유튜브의 정당 차원에서의 그 어떤 시민과 당원 간의 연계성 부분은 공화당이 더 높은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 총 팔로워스가 민주당 같은 경우 152만 계정인데 공화당 같은 경우 200만 계정이 이제 넘었고요. 그리고 트위터 역시 조금 공화당이 우세한 걸로 나왔고 그리고 역시 가장 뭐 많은 차이를 보이는 건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유튜브는 민주당이 660만 조회수에 불과한 데 비해서 공화당은 2200만 조회수로서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거의 뭐 민주당이 18만 건, 공화당이 17만 건, 이제 3월 15일 현재로 조사를 했는데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오히려 더 약간 더 이렇게 그 채널에 대한 콘텐츠의 수는 더 많이 나타나고 조회수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요 콘텐츠가 현재 정치 상황에 좀 많이 맞물려서 이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 거. 최근 한 3개월 정도를 개별적으로 보면은 민주당은 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뭐 멕시코 장벽이라든가 뭐 북한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안보 문제, 우방과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이제 주류였고요. 공화당은 이를 반박하는 콘텐츠가 이제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화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논쟁이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두 정당 모두 역시 동일한 콘텐츠로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 비해서 그 유튜브 같은 경우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공화당이 월등히 높게 돼 있고 실제로 이제 유튜브의 사이트들을 보면은 그 관련된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생성되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그 정치적 쟁점 위주로 공화당에 의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유추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국은 미국이 이제 대통령제 국가인데 비해서 영국은 이제 그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당의 활동들이 더 소셜 미디어 활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을 좀 살펴보면요, 이것도 표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표 3에 보시면은 보수당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동당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징적인 것은 노동당이 이제 유튜브를 더 많이 유튜브에 더 선점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보수당 같은 경우 현재 총리 그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총리실 소식과 이제 보수당 관련 논평과 언론 보도물이 상당수를 이제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노동당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정치 일정, 그리고 최근에는 브렉시트와 관련된 다양한 논쟁들이라든가 그 뭐 정보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 제공이 되고 있었습니다. 좀 특징들을 좀 살펴보면요, 그 역시 내각제라는 정치 체제의 특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양한 정당 관련 정책과 의회 정보가 미국이 역시 대통령제지만 그 우리나라 그 대통령제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앙당의 역할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물론 더욱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만, 양당 모두 의회 회의 진행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의회 정보가 공유되고 있고 특히 동영상으로 이것이 서비스되고 있다는 점이 좀 특별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제외하고 페이스북, 트위터 역시 동영상으로 모두 다 서비스가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BBC 뉴스가 제일 많이 이제 그 양당 게시물에 이제 거론이 되는데 좀 게시물을 세려고 했는데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BBC 뉴스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기 때문에 뭐 그 미처 세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두 정당 역시 그 이런 그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영국의 두 정당 모두 단순하게 소셜미디어를 미국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만이 아니라 정당의 당원 모집과 자원봉사 모집 그리고 당비 납부 이런 것들과 연계되어서 좀 활용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조금 그 미국과는 좀 다른 형태로서 이제 자원봉사자, 당원 모집 그리고 당비 납부 이런 것까지 좀 연계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보면은 그 역시 이제 그 네트워크의 양적 측면을 좀 본다면은 보수당에 비해서 노동당의 소셜 미디어 이용자와 관련 콘텐츠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보수당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총 팔로워 수가 63만 명인데 비해서 노동당은 100만 명이 넘고 있고요. 그리고 트위터 역시 팔로워가 보수당은 36만 명, 노동당은 65만 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인스타그램은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역시 이미지 중심이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보수당이 4만 계정의 팔로워가 좀 있고 노동당이 6만 3천 계정의 팔로워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차이는 유튜브인데요. 사실 처음에 유튜브의 존재 여부가 상당히 논란이 될 수가 있었는데 보수당의 그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를 잘 분석해 보니까 사실상 그 노동당도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의 정보와 동일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동일한 콘텐츠를 다른 그 플랫폼으로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차이이기 때문에 보수당 같은 경우는 별도의 유튜브를 그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서 대부분 동영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그 노동당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730만 건의 조회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 노동당이 소셜미디어에서는 다양한 소셜 그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요약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주요 3당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살펴봤는데요. 가장 많은 채널은 더불어민주당이 6개의 채널을 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4개, 바른미래당이 5개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한국에서 이제 뭐 역시 한국과 아시아권에서 가장 활발한 이제 카카오 플러스, 특히 최근에 이제 카카오 플러스 친구라는 서비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왜냐면 메시지와 이제 채팅 기능이 연계된 그 소셜 미디어 형태인데요. 이게 그 얼마 전에 이제 나온 서비스인데 새로 이게 신규 채널로서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특한 형태로서 씀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 그
신세계죠. 쓰기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그대로 따왔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자체 제작하는 콘텐츠만을 전문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유튜브 채널에서는 뭐 뉴스라든가 관련된 정보를 다 같이 제공하는 데 비해서 씀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독자적인 스튜디오 내에서 민주당이 자체 제작한 인터넷 방송만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유튜브 채널하고 이제 연계해서 내고 있는데요. 2018년 10월에 오픈됐는데 구독자 수가 이제 3만 명 정도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자유한국당 소셜 미디어 채널 같은 경우는 좀 4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트위터가 이게 연결이 안 돼 있더라고요. 트위터 서비스가 안 되어 있는데 보니까 페이스북 서비스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카카오 스토리를 카카오 커뮤니티를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건 지난 그 대선에서 사실상 그 카카오 스토리로서 뭐 많은 그 지지 집단을 모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소식을 받는 사람이 16,800명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주 활동은 최근에 주요된 그 소셜 미디어 활동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라기보다는 마찬가지로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 2018년 하반기부터 유튜브가 소셜 미디어 아주 파워풀한 채널로 등장하면서 그 민주당에서도 이제 쏨이라는 씀이라고 하는 게 나왔듯이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이제 제작하는 인터넷 방송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회수 구독자 수 6만 명 정도 되고 있고요. 조회수도 14,000까지 1,400만 건에 이를 정도로 그 다른 소셜 미디어에 비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적극적인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요, 뭐 정당이 작년 말부터 이제 통합되고 이런 이합 집산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양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그 다른 주요 두 정당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채널적인 측면에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 플러스 친구, 유튜브들을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그 정당의 한국의 특장점들을 좀 살펴본다면요. 더불어민주당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다양한 채널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특히 팔로워 등의 다른 정당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씀이라는 독자적 자체 제작 그 방송국 채널을 운영하는 등 전략들을 쓰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자유한국당은 카카오 스토리를 운영하고 있고 유튜브 활용도가 높은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옳은소리라고 하는 독자 채널이 이제 독자적인 방송국이 있는데 옳은소리 채널하고 유튜브 채널이 결합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난 그 당권 전당대회에서는 이 옳은소리에서 이제 생중계를 해가지고 뭐 많은 활용도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그 실험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보면은 좀 특징적인 그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하고 바른민주당하고 좀 다르게 당원 모집을 소셜 미디어 채널로 해서 좀 운영하고 있는 오히려 자유한국당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 정당은 뭐 활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좀 살펴본다면은 제가 뭐 중간중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정당에서는 이게 선거 캠페인이 아니라 후보의 측면이 아니라 정당에서는 소셜 미디어를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가장 방점을 두고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그 결과를 좀 알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 채널과 함께 최근에는 스마트폰 전용 앱까지 이제 만들 정도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소셜 미디어 활용은 아직까지 여전히 일방향적인 원웨이 방식의 그 커뮤니케이션만이 좀 강조되고 있고 소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장점이라고 하고 인터랙티비 상호작용성의 장점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모두 다 나타나고 있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당의 소셜 미디어 활용에서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하더라도 양적인 면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 좀 이렇게 양적인 측면에서는 3개국이 모두 다양하게 경쟁적으로 이제 채널을 확대하고 있고 다양한 구독자 수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질적인 차원에서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서비스 면에서 특별하게 독특한 차이는 없고 기존에 정해진 소셜 미디어가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의 기존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안에서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소셜 미디어 채널 간의 차이는 없고 한국 같은 경우가 이제 유튜브 열풍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한국당하고 그 민주당에서 이제 독자적인 그 자체 제작 콘텐츠들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약간의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정당 민주화의 도구로서 소셜 미디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좀 살펴봤는데 사실 초기에는 정당 민주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파티론이 그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기존의 정당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효과에 좀 머무르고 있다. 즉 ICT 자극이 정당 민주화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그 가정과는 다르게 현재 단계 소셜 미디어 활용은 아직 정당의 민주화라는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특히 이제 미국 민주당의 페이스북 콘텐츠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니까 뭐 정당 지지와 반대와 관련된 논의는 전혀 없었고요. 영국 보수당이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게시글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뭐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든가 당원, 당비 모집 등을 채널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뭐 정책 토론이나 투표, 뭐 정당 민주화 관련된 활동들은 거의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정당의 소셜미디어 활용이 그런 선거 캠페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더라. 실제로 미국과 영국, 한국에 있어 선거 기간을 보면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거 캠페인 활용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라든가 선거 운동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2018년 6월에 지방선거 전후의 콘텐츠를 보니까 역시 정당 관련한 투표 동료라든가 정책 속의 동영상 제작들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고 2017년에 영국 총선을 전후해서 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투표 동료 자신들 정책 속에 선거 참여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거 국면에서는 선거 캠페인 도구로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일상적인 정치 활동에서는 크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한국과 뭐 영국, 미국의 주요 정당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뭐 이상을 요약해 본다면은 정당의 소셜 미디어 활용이 상당히 제약적이다라는 측면을 특히 여전히 커뮤니케이션 측면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 커뮤니케이션 측면도 그 인터넷 초창기에서 일방향적인 측면만 강조되고 있지 여전히 그 시민들에다가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호작용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로서는 아직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 뭐 일부이긴 하지만 뭐 미국에서는 2007년에 뭐 유튜브 정책 토론회라든가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2019년에 당대표 경선에서 이런 그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가지고 토론을 활성화하려고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는 못했다. 단순히 이제 중개 역할만 하지 않았느냐 그런 평가들이 많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정당의 민주화라든가 그 이런 측면들의 활용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선거 기간 동안에 투표 동료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 분석에서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한다면은 미국, 영국, 한국의 각 정당은 소셜 미디어가 중요한 하나의 신문, 방송과 함께 채널로서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거 국면이든 일상생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 하지만은 실제 전자민주주의적인 측면, 뭐 시민과 당원의 참여라든가 상호작용적인 토론이라든가 정당의 운영, 전자투표 이런 부분에서 활용도는 상당히 떨어지고 다만 여전히 그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 자원봉사자, 당비 모금 이런 식의 활동만 좀 진행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실제로 현 단계에 그 정당의 소셜 미디어 활용에 한계점이지 않는가. 소셜 미디어가 새로운 정치적 채널로서 기회적인 측면도 존재하는 반면에 한계점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마무리를 짓지 못했으면 사실 그 한 가지 측면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채널적 특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소셜 미디어가 그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 자체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범용화된 서비스라고 하죠. 특화시킬 수 있는 기능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한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좀 특화시켜가지고 독자적인 그 서비스들을 좀 만들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미국과 미국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스냅챗이라고 해가지고 자체 앱을 이용해가지고 그 새로운 그 소셜 미디어 채널을 만드는 방식으로까지 이제 활용을 되고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서까지 좀 소셜 미디어의 기본 범용 서비스들이 정당의 활용 수준까지 좀 안 되는 게 아니냐. 좀 이런 기술적 한계도 좀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포퓰리즘의 동인으로서 SNS의 영향력이 상당히 논의되고 있는 것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가령 이 트럼프 선거만 해도 결국은 당내 민주주의 질서를 형해화시켜버리는데 SNS가 기여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송경재 교수님께서 분석하신 것과 상당히 맥이 같이 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유튜브 시대의 1인 정치와 정당 정치라는 주제로 장우영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15분 정도로 정리해 주시죠. 예. 제목은 좀 그럴 듯한데요. 유튜브 그다음에 시대 1인 정치, 정당 정치 그래서 원래 이 컨셉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제 우리 온라인 공간에서 이제 그 세력이 조정되는 과정, 그 세력 균형이 다시 이루어지는 과정이 사실 요 근자의 일만은 아니고 이미 지금 10몇 년 전에 저희가 그 한번 겪었던 일이 다른 매체를 통해서 재현되는 이런 과정이란 말이죠.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에서 그 의뢰가 왔을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아시듯이 유튜브가 문자가 아니라는 거죠. 동영상이라는 거고 그거를 다 이렇게 일일이 들여다봐서 한다는 게 사실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데 좀 어느 정도 좀 뭐죠? 실렉션을 해보면 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오케이를 했던 건데 막상 하나하나 들여다 보니까 그럴 수 이제 없다는 걸 깨닫게 됐고요. 지금 제가 사실 오늘 이제 발표하게 될 내용은 분석을 해보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러이러한 현황이 감지되고 있어서 요걸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라는 발표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소위 유튜브에서 정치 채널이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어느 정도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걸러내는 과정도 사실 한 달 가까이 걸렸는데요. 이제 또 그런 채널들도 다 확인을 해봐야 되고 구독자 수라든지 조회수라든지 그다음에 가입 기간이라든지 이념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렇게 등등등등 있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기를 좀 앞당겨가지고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2018년 10월 14일이 종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평균 조회수 기준으로 이제 69개의 유튜브 채널을 확보를 했는데 최하가 평균 조회수. 그러니까 한 채널 안에서도 동영상이 굉장히 많지 않을 겁니까? 그랬을 때 평균 조회수가 개당 823건이 나왔고요. 가장 많은 경우는 상당히 경이롭습니다. 19만 64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 다분히 이제 신뢰, 그러니까 이 채널을 오픈한 사람과 또 그리고 구독자 간에 신뢰가 상당히 작용을 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경우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지금 19만 건에 육박하는 이 경우가 누구지라고 해서 보니까 미디어 몽고인데 미디어 몽고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블로그, 특히 2008년도 촛불 집회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 당시에 제가 했던 작업이 온라인의 블로그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조형되느냐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도 미디어 몽고가 그 당시에 블로그 네트워크의 거의 센트럴리티에서 굉장히 높은 위상을 점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분은 대단하십니다. 그새 또 블로거로 역할을 하면서도 다시 유튜브로 옮겨와서 평균
19만 명이 보고 있는 동영상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가장 많이 이제 회자되는 그 홍카콜라 같은 경우도 현역 정치인 중에서 가장 높이 나와서 그 홍준표 대표의 동영상 같은 경우는 평균 조회수가 한 14만 건 이상 이렇게 나오고요. 자, 처음에 제가 왜 정당 정치와 1인 정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는가 하면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온라인 공간에서 세력이 조정되고 있는 과정이 근자에 새롭게 등장하는 현상이 아니라 소위 16대 대선 이후에 노무현 정부가 등장을 하고 또 그 당시에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탄핵 소추를 당하고 그 다음 총선에서 또 대반격이 일어났죠. 대반격이 일어나서 열린 우리당이 군소 정당에서 과반 의석을 넘어서는 정당으로 발돋움하면서 보수 세력에게 가공할 만한 공포를 준 거죠. 일단 왜 그런가 하면 15대 16대 대선에서 권력을 이제까지 한 번도 상실한 바가 없는 보수 세력이 이어서 권력을 상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의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촛불 집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반격, 그다음 헌법재판소가 이제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어진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의 승리를 확정시켜줬죠. 이러다 보니까 정치지형이라고 하는 게 소위 이제 그 진보 우위가 확고하게 세팅되는 이 국면에서 온라인 공간에서 소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진보로부터의 감염. 그러니까 과거의 서구 정당 체제에서 이 이제 우파 정당들이 좌파 정당 그 모델, 대중 정당 모델을 답습하면서 이제 지지 기반을 확충하는 이런 현상들, 굳이 말하자면 그런 진보로부터의 감염이 그 당시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알고 계시는 온라인 공간의 많은 우파 사이트들, 특히 이제 언론 사이트들, 이제 그리고 웹진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거의 한 2004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붐을 이루고 그 당시에 온라인 공간에서 우파 사이트들이 등장하는 방식이 주로 이제 미러링이라고 해서 카운터파트를 선정하고 예컨대 이쪽 편은 오마이뉴스다. 그럼 이쪽에 이제 어떤 사이트가 등장하고요. 이쪽에 무슨 노사모다 그럼 이쪽에 해서 이렇게 대상을 이루면서 다양한 종류의 이제 우파 사이트들이 등장하면서 온라인 공론장에서 소위 세력 균형이 형성되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의 세력 균형이 이제 이게 세력 경쟁이 현저하게 기울어졌을 때 보통 불리한 집단이 온라인에서 세력을 재건하는 이런 현상이 그 당시 있었는데 이 현상이 거의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뉴미디어 이용에서는 진보 정치 세력이라든지 진보 지지층들이 훨씬 더 많이 이용하고 이제 감도 빠르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유튜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정반대로 일어나고 있다. 사실 유튜브에서는 거의 이제 혼자만 뛰고 있죠. 유시민 씨 그냥 혼자만 뛰는 이쪽에서 격인데 보통 보면은 이러한 경향성이 미국 정치에서도 과거에 나타나는데 뭔가 하면 매스미디어나 현실 세력 경쟁에서 보수가 우위에 있을 때는 진보들이 미디어 이제 그러니까 뉴미디어를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과거 미국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왔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아메리칸 라이트 턴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 보면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론장에서 세력의 우위가 그런 식으로 각축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건 이제 입증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국면에서 지금 이게 유튜브에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9개의 동영상, 유튜브 채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사실 분석을 진행 중인데 이 중에서 가장 평균 조회수 기준으로 이게 대중적인 소구력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들이 대체로는 TV,
홍카콜라, 뭐 신의 향수, 옳은소리 등등등 그 민주당의 승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 구조를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 동영상의 점유율 9개 사이트가 동영상의 점유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전체 69개 사이트의 전체 동영상의 개수가 92,128개로 나타납니다. 자, 평균 상영 시간, 영상 시간이 약 15분 정도 안팎으로 나타나고 한 회당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걸 뭐 다 볼 수가 없어서 이 9개 사이트들을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했더니 또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92,000개 중에서 13,500개를 이 9개 사이트의 동영상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유일하게 정당 정치인은 딱 한 사람뿐이, 정치인은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홍준표 혼자만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소위 제야의 논객들 있죠. 제야의 논객들 형성하더라. 자, 이러한 현상이 굉장히 비슷한데 과거에 그 이제 2004년도 당시고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후 당시에 보면 그 온라인 공간에서 소위 그 공간에서 공론 활동을 주도하던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논객들입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 그래서 논객들이 자기 방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면 그 방에 지지자들이 10,000명, 20,000명, 많으면 10만 명, 20만 명씩 들어와서 이제 집단으로 이제 소위 댓글 문화가 폭발하던 그런 식인데 그러한 양상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유튜브로 옮겨간 거죠. 그래서 동영상을 매개로 해가지고 담론 경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은 제한적인 게 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2018년 10월 14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죠. 지금 사실 그 부분은 포착되고 있지만 여기 뭐 그 뭡니까 이제 그래도 정량적으로 해석을 해서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 시점으로 보면 그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뭐 홍준표 의원, 뭐 홍준표 후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여기 유튜브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해안을 가진 분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가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부터 사실 후발 주자들이 이제 진보층에서 형성이 되는데 이 후발 주자 두 사람이 김어준과 유시민 형성됩니다. 지금은 더 이제 또 그렇죠. 매일 언론을 보면 서로 각축을 벌이는 이건데요. 자, 그래서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그런 조회수만 들여다보고 맨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13,000개의 동영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담론들을 어떤 식으로 분석할 것인가 저한테 이제 또 큰 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그 2016년, 17년도 촛불 집회 때는 촛불 무대에서 발언자들 한 거의 본무대 발언자들이 600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의 음성 녹음을 전부 다 문자로 풀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13,000개를 그래서 이걸 풀어서 제가 읽을 도리는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토픽 모델링이라고 하는 개별 낱말들의 집합으로 이렇게 형성을 해놓고 그러니까 기계적인 방법에 의존을 했습니다. 불가피한 방법인데요.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봐야 되는데 이 9개 채널 13,000개 동영상을 이렇게 뭡니까 그 가장 많은 조합의 어떤 이제 단어 조합에 나타난 분들을 봤더니 모두 26개로 나타납니다. 지금 뭔가 하면 26개의 토픽이 형성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그 26개의 토픽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또 동영상을 보면서 그 타이틀을 부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못했고요. 다만 26개에서 26개가 전부 다 배타적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한 중첩을 고려를 하면 좀 더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봤을 때 지금 그래도 제가 일단 추정컨대는 한 15개 정도에서 26개 최소한 15개의 토픽들이 지금 그 13,000개의 동영상
안에 주로 형성되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주제 분류를 하면 담론의 주제를 그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자, 근데 이 주제들에 대한 지지자들, 그러니까 구독자들의 반응을 봤는데 이 중에 보면 보수 지지자들의 반응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하면 그 진보 지지자들이 이렇게 소구하는 의제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진보 지지자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두 개의 토픽이 있는데, 이제 보면 그 키워드가 그 토픽 세트 그 토픽이 있는데 그 토픽의 주요 키워드들을 봤더니 벙커라고 하는 낱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낙곰수가 연상이 될 것 같고요. 동영상을 좀 더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단어가 노무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슈보다는 그 이제 인물을 중심으로 진보층이 그 온라인에서 담론 경쟁을 하는 방면에 지금 보면 보수 어진자들은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현실 집권 세력이 진보층이기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비판의 여지들이 굉장히 많은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 집회가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동력들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요, 자신의 지지 정당에 대해서 외면하는 수준이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면도 사실 굉장히 비슷한데, 소위 이제 어떤 비판적 지지 아니면 당의 장악. 그러니까 2004 그 탄핵 전후로 보면 진보 진영에서 정당 정치에 팬클럽들이 개입하는 행태를 보면 소위 오늘날 권리당원이라고 불리는 진성당원 논쟁들이 한 2, 3년 동안 아주 가열차게 전개됐어요. 지금 보면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입당하는 이런 현상들도 아마 비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추정입니다만, 그래서 그 이제 정당에 대한 그 이제 온라인 구독자들의 지지도 이런 것들은 좀 보수가 상대적으로 진보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또 그 밖의 요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참 해석하기가 뭐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당 측의 우호적인 채널들 이렇게 보면 또 그 뭐죠? 한 가지 구심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그렇죠. 그 이제 민주당 안에서 주류 지지자이지만 또 이재명 지사를 또 뭐 동시에 지지한 데 있어서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그 개인들이 온라인 채널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당 정치에 대한 호도를 지금 표출하는 것들이 이 구독과 댓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까지 스케치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조심스러운 게 일단은 동영상들을 어떻게 하면 13,000개는 다 읽어보면서 할 적은 없고, 어떻게 하면 대표 채널들을 선정을 해서 제가 직접 봐가면서 그 지금 토픽 모델링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내용 분석을 좀 병행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이고요. 이게 사실 요즘 뭐 다 흔히 하는 말로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이러다 보니까요, 개인 연구자가 이 빅데이터죠 진짜. 이걸 접근해서 무엇인가를 하기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 차라리 옛날에 촛불 집회할 때 아고라 가서 한 4, 5천 개 샘플링해서 발대가 정말로 행복한 이런 시절이었고, 지금 그 노력에 정말 한 100배를 다해도 그만큼의 이렇게 본전을 뽑기가 어려워진 환경이구나.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미디어가 진화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소박하게 해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작업을 하시는 가운데 중간 발표를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상훈 교수님께서 미디어는 정치적 통합의 수단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하상훈입니다. 예, 저도 이제 다른 두 분 발표자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의뢰를 받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요. 이제 의뢰를 받았는데 이제 그 미리 정해져 있는 제목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미처 바꾸지 못해서 지금 이제 위에 있는 그 제목인 그 미디어는 정치적 통합의 수단인가, 그리고 이제 부제로 정치 정보 소비와 해석의 다양성의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가는 제가 쓴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절대로 이런 거를 쓰지 않을 이유 중에 하나는 저런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지금 현재 확고하게 노입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라는 이제 확고한 지금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질문은 이제 제가 던질 만한 질문은 아니고, 근데 오늘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사실은 이제 그 밑에 적어놓은, 만약에 이제 그 제목을 바꿨다 하면은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제목을 적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한 정치 정보 습득의 부작용, 뭐 이렇게 그 이제 확증 편향과 이제 비확증 편향이라는 요 이제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봐보자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이제 그 설문 자료를 이제 그 통계 분석을 한 걸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제 완결된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도 좀 이제 좀 다듬어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은 이제 몇 가지 이제 발견된 부분을 좀 나름대로 이제 논리적으로 엮어서 이제 생각할 지점, 그 시사점까지 이제 좀 이제 제공을 해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처음 던지는 질문은 이제 이런 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학을 공부하면은 이제 특히 이제 이제 그 정당 선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거치고 지나가야 되는 이제 분이 앤토니 나운즈라는 분이 계시고, 이제 요즘은 이제 뭐그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인용이 돼도 이제 별로 영혼이 없이 인용이 되는 분이긴 한데, 이제 내용 자체에 대해서 이제 큰 관심 없이 옛날에 이제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다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나운스와 이제 그 이제 주위에 위시한 분들의 이제 그 논리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은, 이제 뭐 쉽게 얘기하자면 이제 합리적인 유권자라는 건 이제 규범적으로 봤을 때 좋은 유권자고, 그럼 합리적인 유권자는 그럼 뭐냐 그랬을 때 이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유권자다. 그러니까 informed citizen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당시 이제 그 과거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이제 그 미국을 위시한 이제 그 정치학, 특히 이제 정치 과정 리터러처를 살펴보면은 이제 학자들이 제일 걱정했던 거는, 아니 기껏 투표하라고 그 투표권을 줬는데 유권자들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 라는 걸 이제 제일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어떻게 이제 잘 현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그 정보를 잘 이용을 해서 그들이 투표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계속 해왔는데, 이제 이때 이제 그 전제 조건, 즉 잘 알고 있는 유권자가 합리적 유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유권자들이 정보를, 정치 현안 관련 정보를 처리할 때 이제 자기의 선입견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믿음 같은 것들을 이제 배제하고 이제 그 정보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 현안 관련 정보를 공급해주는 이제 그 기관들이 있는데, 뭐 정치인이 됐건 정당이 됐건,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세션 주제로는 이제 매체가 되는데, 미디어가 되는데, 그들이 이제 정치 현안 관련 정보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이제 공급을 해준다라는 전제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현안에 대한 지식이 많은 유권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다들 아시는 대로 이제 요즘은 뭐 양극화라는 단어가 이제 정치학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된 지 이제 오래됐고, 근데 그 맥락에서 이제 보면은 합리적인 유권자는 요즘 참 찾아보기가 어렵고, 오히려 이제 합리화하는 유권자들이 많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합리화하는 유권자는 누구냐? 그럼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 가치관, 선입견들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의도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왜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위에 합리적 유권자의 전제 조건 중에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이제 망가진 상황에서 이제 정보 처리를 하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합리화하는 유권자 그 개념을 언급을 하면서 같이 따라 나오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종편이라고 이제 뭐 종편으로 대표되는 거긴 하지만, 이 옛날과 달리 이제 노골적으로 정파성을 띤 매체들이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이념 혹은 가치를 일방적으로 대변해주는 정보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지금 매체 환경의 변화가 생겨서, 이 이제 합리화하는 유권자와 정파성을 띤 매체들이라는 요 이제 현실을 고려해 보자면은,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합리적 유권자라는 거를 나운즈가 생각했던 식의 그런 유권자를 찾기는 참 어려운 게 아니겠냐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이제 그 개념 정의를 좀 해보면 이게 그 이제 확증 편향, 비확증 편향 이제 이렇게 이제 두 개 개념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그 이 내용이 이제 뭐 그 이제 매체라든가 이제 뭐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 두 개의 개념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은 이제 뭐 정치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 밥 먹다가도 이야기할 때 나오는 개념이 돼버렸어요. 뭐 확증 편향 때문에 뭐 이런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좀 개념 정의를 좀 학술적으로 해봐야 되는 게 이제 확증 편향과 비확증 편향이라는 걸 좀 구분해서 보는 게 필요한 게, 그러니까 자세히 읽어보시면 비확증 편향, 그 disconfirmation bias라는 거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 가치관에 반하는 논리에는 즉각적으로 반론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이념 가치관과 일치하는 논리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인다. 이제 요게 정의인데. 비확증 편향이라는 그 이 개념이 작동을 하는 이제 조건은 뭐냐면 유권자에게 어떤 정보가 그냥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가 자기가 정보를 선택한 게 아니라 유권자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정보가 자기의 선입견과 일치하면 받고 그 주어진 정보가 자기의 선입견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거를 거부하는 혹은 배제하는 요게 이제 disconfirmation bias고,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확증 편향은 그럼 뭐냐? 이거는 정보를 자유롭게 수집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주어진 게 아니라 유권자한테 네가 정보를 자유롭게 구해라 라고 이렇게 유권자를 풀어놓으면, 방목을 하면은, 그러면 그때 이제 유권자들은 무의식 중에 자기의 경향성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찾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보를 강제로 주느냐 아니면 정보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느냐, 이제 이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개념 정의를 좀 해볼 수가 있고, 이제 이 그 비확증 편향과 확증 편향 관련된 이제 수많은 리터러처를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이게 지금 그 문제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념 양극화 문제로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요 맥락에서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제 한국 유권자의 미디어 이용 양태가 이제 사회 통합과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을 거다라는 이제 주장을 확인하고 싶은 게 이제 목적이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미디어 사용 양태가 이제 확증 편향, 비확증 편향 좀 전에 정의된 그걸 좀 심화시키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와 이제 다른 정치적 견해에 대한 수용성, 그러니까 미디어 사용 양태가 자기와 다른 정치적 견해에 대한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 사용 양태가 뭐 이제 SNS를 통한 정치 참여를 증진시켜서, 요 다음서부터는 이제 사실 그 분석이 딱 돼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스페큘레이션인데 이제 궁극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켜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이제 이런 이제 논리가 자료를 통해서 이제 검증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는 그 2017년 그 대통령 선거 직전에 그 온라인 설문조사를 이제 제가 포함된 어떤 집단에서 만들었는데, 사실 뭐 저는 온라인 조사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속 보면 볼수록 이제 믿을 수가 없어서 도대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믿을 수가 없는지. 그래서 이제 이 결과에 대해서는 100% 신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 나온 결과는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확증 편향과 비확증 편향이라는 건 이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 개념은 이제 그 원래 하신 분들, 이제 미국에서 하신 분들은 이제 그 유성진 선생님들이신데, 그 실험 세팅에서 이제 하신 거고, 이제 실험 세팅에서 하는 게 사실 맞는데 이제 이 설문조사에는 이제 실험 컴포넌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가장 비슷한 이제 설문 문항을 하나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진술이 뭐가 있냐면 설문에, 그러니까 나는 내 정치적 견해와 일치하는 견해와 뉴스를 인터넷상에서 의도적으로 찾은 적이 있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응답을 시켰는데, 이제 요 문항을 가지고 이제 확증 편향을 측정하는 걸로 이제 프락시를 쓰는 걸로 이제 뭐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항, 이제 나는 내 정치적 견해와 반대되는 견해나 뉴스를 인터넷상에서 의도적으로 무시한 적이 있다라는 이제 이런 진술에 대한 이제 답변을 이제 비확증 편향을 이제 대표하는 그냥 프락시로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했는데, 뭐 이제 뭐 몇 분들의 표정을 보아서 이제 동의합니다. 이거 갖고 과연 되느냐, 그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다른 자료도 찾아봤지만 이런 비슷한 문항이라도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선은 잠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관용 관련된 뭐 이제 나랑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뭐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진술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 이제 변수화 시켰고, 그다음에 SNS 상에서의 정치 활동도 이제 한번 좀 살펴봤고, 그다음에 중요한 변수가 이제 매체 이용인데, 이게 이제 그 대선 직전에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라서 그 지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대선 관련돼서 이제 그 정치 관련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가지고 각각의 매체를 다 보여주고 이 각각의 매체를 얼마나 자주 이제 활용을 했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그보다 더 많은데 그냥 그 가장 많이 이제 사용했다라고 이제 빈도수가 높은 이제 6개, 3개는 종편, 그 나머지 3개는 지상파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2개, 3개, 3개씩 묶어갖고 이제 한번 분석에 이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 우선은 이제 그 미디어 사용이 그러니까 확증 편향과 비확증 편향을 과연 정말로 증진을 시키느냐라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이제 회계 분석 결과 뭐 여러 가지 통제 변수가 있는데 잘라갖고 이제 보여드린 건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이념 강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진보 보수라고 이념 이렇게 물어본 걸 접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중도는 이제 강도가 제일 낮고 이제 가장 뭐 진보다 가장 보수다는 강도가 높은 걸로 해서 봤더니 이제 1번 모형, 2번 모형 보시면 이제 이념 강도가 높을수록 이제 확증 편향도 높고 비확증 편향도 높고 이제 예상한 대로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념의 방향을 넣었더니 뭐 비확증 편향은 보수 성향이 높을수록 나온다는 뭐 이상한 결과가 나오는데 뭐 이런 일이야 또 통계 분석해 보신 분들은 늘 겪는 일이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면 되고 근데 3번 모형이랑 4번 모형은 이런 이제 이념 강도라는 중요한 변수를 통제를 하고 나서도 이제 미디어 활용이 정말로 이제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건데 뭐 이제 예상대로 이제 그 종편은 이제 거의 다 이제 TV조선 확증 편향 케이스 하나 빼놓고는 다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오고 방향도 같고 이제 KBS 시청이 높을수록 비확증 편향이 준다라는 뭐 이런 이제 그 하여간 요거는 이제 종편과 지상파 간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결과가 되겠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SBS는 종편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용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묶은 게 이제 뭐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태도를 물어본 걸 쭉 이렇게 종속 변수로 넣은 건데 뭐 나랑 그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의 의견 제시해도 된다. 뭐 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된다. 수용해야 된다. 뭐 그 사람들이 시위 집회 나가도 오케이. 그리고 나랑 정치 견해가 다른 사람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돼도 오케이다. 뭐 이제 이런 거에 관련된 의견과 이제 그 미디어 활용을 이제 한번 상관관계를 봤더니 이제 그 TV조선 경우가 재밌죠. 이제 시위 집회 제외하고는 이제 거의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제 나랑 이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절대 이런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놀랍게도 이제 JTBC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이제 수용도가 높은 걸로 나오는데, 이걸 이제 고지고대로 해석을 한다면은 이제 이제 이런 종편, JTBC랑 TV조선으로 대표되는 이 종편의 소비가 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용도에 이제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솔직히 그 이면에 있는 저의 솔직한 의심은 TV조선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응답에 솔직하게 응답을 하고 이제 JTBC를 많이 보신다는 분들은 아마도 거짓말을 한 게 아니겠냐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보는데 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요건 이제 나름 이제 재밌는 결과다라고 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디어 활용이 이제 이제 SNS를 통한 이제 정치 참여에도 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종편 소비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이제 상당히 활발하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는 이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결과를 요약을 해보면 이제 이게 종편이 됐건 뭐 이제 지상파가 됐건 이제 종편 경우 또 조금 더 이제 명확한 결과가 나오는 게 이제 중요한 이제 확증 편향, 비확증 편향과 이제 미디어 활용 간에는 이제 상관관계가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특히 종편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보수적인 종편인 TV조선 소비가 이제 늘면 늘수록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 진영에 대한 관용도가 떨어진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SNS를 통한 이제 정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정치의 장에서 이제 양극화 방향으로 가는 이제 하나의 동력으로 작동하지 않겠냐라는 것인데, 그 내용을 조금 좀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확증 편향과 비확증 편향을 뭐 이제 좀 전에 이제 종속 변수를 놓고 이게 이제 미디어 활용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봤는데, 이제 내친 김에 그럼 이제 비확증 편향이랑 확증 편향이 증가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 이제 어떤 결과물이 생기는지, 그래서 이제 비확증 편향이랑 확증 편향을 한번 독립 변수로 넣고서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확증 편향, 확증 편향을 독립 변수로 놓고 이제 종속 변수를 뭘 이제 엮었냐 하면 이제 그러니까 인그룹 페이버리티즘이라고 이제 거기 표현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요즘 설문에서 이제 많이 나오지만 요즘 설문 이제 선거 때 해보면은 이제 필링 서모미터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정 온도계라고 해서
정당들을 쭉 나열하거나 이제 후보들을 쭉 나열을 하고 이제 각각의 정당 각각의 후보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감정을 느끼는지를 이제 보고를 해달라라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보통 그게 이제 0에서 100까지 움직이는 아주 이쁜 연속형 변수인데, 근데 이제 0이라고 이제 대답한 사람은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해 갖고 정말로 이제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100이라고 응답하신 분들은 특정 정당 이제 후보에 대해서 아주 온화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0에서 100 사이에 어딘가를 이제 찍죠. 그럼 이제 요 변수가 이제 이 정보를 활용을 해갖고 이제 뭘 만드냐 하면은, 우선은 각 응답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당 혹은 후보를 먼저 이제 찾아요. 먼저 찾는 거죠. 그러니까 즉 0에서 100까지 이제 세라고 해서 이제 뭐 민주당, 자유한국당, 뭐 이제 정의당, 바른미래당 이래 갖고 했는데 이제 쭉 이렇게 찍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그 정당 혹은 후보를 뽑고, 거기서 나머지 4개의 정당 후보의 필링 터모미터 값을 빼줘갖고 더해주면은, 그러면 이제 이 값이 커지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여기 있고 나머지는 저쪽 다 싫어 이러면 이제 이 값이 커지겠죠. 근데 나는 좋아하는 정당이 여기 있고 나머지 정당도 좀 요만큼 좋아한다 그러면 그 거리가 짧아질 거기 때문에 요 값이 좀 작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오퍼레이션을 해서 이제 내 집당 중심주의, 그래서 내가 제일 선호하는 정당 혹은 후보에 대비 나머지 4개의 정당 후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권위주의 성향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별로 이제 안 좋은 내용이죠. 이제 요게 이제 심해지면 이제 포퓰리스트가 된다라는 이런 이제 기존 연구가 있는 건데, 이제 요것도 이제 관련된 문항이 있어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제 확증 편향과 비확증 편향이 이제 내 집단 중심주의랑 권위주의 성향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제 확증 편향인 경우에는 이제 정당 후보 기준의 내 집단 중심주의, 그러니까 이 얘기는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 높은 분들은, 유권자들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정당에 비해서 남의 정당을 매우 싫어한다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후보에 비해서 다른 후보들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비확증 편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 집단 중심주의 관련돼서는 의미 있는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제 대신 이제 그 권위주의 성향이 이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내용 이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료를 아까 좀 믿기가 조금 어렵다고 한 게, 이제 내 집단 중심주의 요 정당 요걸 해보면 지금 2,000명 대상으로 해서 3,000명이죠. 3,000명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 집단 중심주의 계산을 해갖고 어떤 정당을 제일 좋아하냐라는 걸 계산을 해봤더니 960명이 정의당이 제일 좋다고 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물론 온라인 설문조사가 항상 문제가 뭐 이제 좀 전 세션에도 나왔지만, 우선 당연히 이제 그 60대 이상이 별로 없다라는 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근데 그것보다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더 큰 문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면은 진보적인 사람들이 너무 오버샘플링이 돼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지 홍준표 찍은 사람 얼마 되냐 그러면은 요 설문조사 보니까는 15%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투표율이 이제 25% 육박을 했는데 한 10%지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온라인 설문이고, 그러니까 몇 번 해봐도 하여간 그 보수적인 응답을 해주시는 그 온라인 설문 응답자들은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뭐 향후 좀 살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론을 내리자면,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특히 이제 종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정치 관련 정보 습득이 이제 확증 편향, 비확증 편향을 이제 심화시키는 것 같고, 이제 그 액면 그대로 결과를 받아들이자면은 이제 TV조선과 같은 보수 종편 소비자들 경우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확증 편향과 이제 비확증 편향은 이제 정서와 양극화라고 이제 그 권위주의 성향을 유도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계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확증 편향, 비확증 편향 개념 조작이 조금 더 치밀해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은 이제 합리적인 유권자, 합리화하는 유권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유권자는 하나가 더 있죠. 그러니까 즉 인포메이션이 있는 유권자냐, 인포메이션이 없는 유권자냐, 이거에 더하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informed voter가 있고 uninformed가 있고 이제는 misinformed까지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에서는 그런 misinformed citizen, 그 가짜 뉴스에 의해 갖고 이제 그 호도된 유권자들에 대한 내용은 이제 확인할 길이 없었다라는 것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이제 so what인데,
결국 이제 핵심은 이제 합리화하는 유권자를 이제 다시 합리적인 유권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정치권에서도 이야기되는 게 뭐 가짜뉴스 유포하는 거를 처벌을 해야 된다. 혹은 이제 미디어에서 가짜뉴스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정파성이 강한 방향으로 이제 그 정보를 유포하면은 제재를 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인 이제 표현의 자유를 이제 침해하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은 이제 유권자를 교육시키는 방법인데, 근데 이제 유권자 교육 이제 해보신 분들 여기 몇 분 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시빅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이제 이제 기존에 이제 그 해왔던 결과의 내용에 따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빅 에듀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인포메이션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 인포메이션을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사실 높기 때문에 뭐 그것도 사실은 마땅한 이제 대안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소위 이제 그 크로스 커팅 이제 프레셔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자꾸 이제 그 자기 입장을 옹호하는 정보만 자꾸 이제 추구하고 이러는 확증 편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말고 다른 것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다른 정보를 이제 강제적으로 제공을 해주면은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그거는 아까 제가 개념 설명할 때 말씀드린 확증 편향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비확증 편향은 오히려 증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대안은 아니고 그래서 제 이제 짧은 소견으로는 도대체 이 마지막에 적혀 있는 질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고 이건 아마 그 많은 분들도 이제 공유하는 그 걱정거리 내지는 고민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뭐 찜찜한 결론이지만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 예, 오늘 발표는 마치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브레이크 스루를 이루면은 제가 다음 정당학회 때 와서 그 결과를 발표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말씀 정도 해주시죠. 우선 그 신경계 요청 논문에 대해서 김민중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고. 토론을 맡은 문제입니다. 오늘 신경계 있는 논문은 명시했던 것처럼 국내 정당들이 소셜 미디어 활용 실태를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당 정치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 연구들이 정당의 소셜미디어 활용 전략 측면 가운데 선거 과정이라든지 선거 캠페인에서의 활용만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는 그 활용의 차원을 좀 확대해서 당원 또는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정당 민주화, 선거 캠페인 도구라는 차원에서 분석하려고 썼다는 점에서 좀 더 넓은 차원을 분석하신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뭐 논문 자체, 연구 자체가 큰 악유가 있기보다는 지금 정당들이 어떻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를 분석하고 그 내용들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보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아무리 짜내도 크게 지적할 만한 내용은 없었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읽으면서 의문점과 좀 보완되면 좋을 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정당들이 그 소셜미디어 활용에 있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없었고 선거 캠페인에 치중돼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연구들을 또 서술하신 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앞에 좀 주제 자체가 정당들이 어떻게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정당 정치에 함의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가장 핵심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보다는 좀 앞부분에 좀 기존 연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너무 많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초반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할애를 하시면서 기존 연구들을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정당의 소셜미디어 활용이라는 이 전반적인 주제와 약간 거리가 좀 있는 내용들도 좀 미디어라는 SNS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정리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4페이지에 있는 오바마 선거 캠페인과 세대 연구, 사실 이건 세대랑은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고 어떻게 오바마가 이제 SNS를 통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중심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세대 연구 같은 내용이 나오면 좀 논의가 틀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성경재 선생님께서 자리 잡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다양화, 정당 민주주의의 도구, 선거 캠페인 활용이라는 그런 세 가지 분석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서 기존 연구들을 좀 다 있는 내용들이니까 좀 과도한 내용들은 관련 없는 내용들을 빼시고 있는 내용들을 좀 모아서 하는 게 조금 더 읽는데 또 논의의 그런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정당들의 소셜 미디어 활용 현황에 대한 분석인데요. 사실 굉장히 앞부분에서는 뭐 해외 정당의 활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분류한다라든지 굉장히 크게 써주셔서 사실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읽기 시작을 했는데 다소 그 분석 내용이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수준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소셜미디어 활용 내용에 대한 분석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 같은 이런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게시물의 수 또는 팔로워의 수에 대한 그런 단순 분석에 머물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무엇보다 좀 아쉬웠었고요. 나중에 끝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 매체들 간의 차이가 뭐였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 매체들 간의 성격이 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내용들에 대한 차이, 그들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좀 분석하는 게 조금 더 흥미롭고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분석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얼만큼의 횟수 또는 팔로워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수치만 제시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수치가 얼만큼 많은 건지 얼만큼 적은 건지 그런 개념이 전혀 잡히지 않는 측면이 좀 있어서요. 그럴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오바마라든지 아니면 트럼프의 페이지라든지 뭐 이런 활용과 비교해서 이 정당들이 얼만큼 많이 쓰고 있는지 아니면 적게 쓰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시면 각 국가별로 좀 특징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횟수를 봐도 뭐 미국과 영국이 좀 차이가 좀 있는데 그 차이들을 설명할 때 그런 방식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크게 보아서 연계성이라는 걸 당원과 정당 차원에서 뭐 당원과 시민의 소셜 미디어 연계성이라는 걸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그 연계성이 수가 팔로우, 좋아요, 구독자, 조회수에서 높다라는 것을 연계성을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드는 궁금증은 사실 인터넷이라는 공간 자체가 그 시민, 그 국가 사람들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거라고 본다면 과연 그게 그 국가 시민, 그 국가의 그 정당의 당원들 또는 그 국가의 시민들이 그 연계성에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성이 지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무조건 연계성이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좀 그러니까 미국 공화당 거여도 제가 가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이게 매치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각 국가별로 잠깐씩 이야기하면 뭐 비슷한데 미국의 경우에는 유튜브가 굉장히 매력적인 서비스로 사용자층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정당들이 그걸 적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좀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영국의 사례를 보시면서 굉장히 저는 좋게 평가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활용하는 걸 넘어서 정당 당원 모집이나 자원봉사자 모집과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측면이 있는 것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당원 모집, 그런 자원봉사자 모집 이런 것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이라는 의미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까 발표 중에 마지막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 앞에다가 이제 뭔가 수식어구를 더 붙여서 조금 더 확실하게 구분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한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제가 약간 계속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찾아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찾은 걸 수도 있는데요. 한국은 다양한 채널에서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또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측면이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미국이나 영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카오톡이라는 굉장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것뿐이지 그냥 정당이 뭔가 채널을 다양화하거나 다변화하려는 노력은 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뭐 논의를 조금 좀 곧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결론 쪽에서 보시면 각 국가들마다 제도적인 차이와 선거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정당마다 구현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운영이 차별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냥 차별적이야 달라라고만 이야기하지 어떻게 다르고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소셜미디어 활용 자체가 좀 현황을 분석을 하시다 보니까 그 내용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차이에 대한 좀 서술이 좀 없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냥 그걸 해석하는 부분을 좀 보완을 하시고 좀 서술을 하시면 조금 읽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미국이나 분석 시점이 금년 3월을 기준으로 하는 SNS 분석하신 거잖아요. 예. 그럼 뭐 이게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뭐 후보자 선출 과정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내용들이 상당히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 측면에서는 저희 뭐 SNS 기능을 조금 더 요구만 가지고는 당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조금 뭔가 심도 있게 분석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오히려 영국 같은 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좀 정당 정치가 하부에까지 발달이 돼 있어서 그 내부 과정에서 SNS가 하는 역할이 미국과는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미국에서는 그 당내 의사결정 구조의 뭐 민주적 메커니즘을 보려한다면은 그런 계기가 있을 때 보는 것이 좀 의미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그 박근영 교수님께서 장우영 교수님 논문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장우영 선생님이 초반에 너무 이게 이제 아웃라인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시고 하는 과정이라는 걸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이 제목하고 내용하고 좀 연결시켜서 이런 부분을 좀 다루는 게 어떻겠냐라는 차원 정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최근에 가장 그 텍스트 문법의 이제 SNS에서 영상 문법의 이제 유튜브라는 도구로 이동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용자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걸러내는 작업으로서 1차적인 데이터는 충분히 이런 걸 필터링을 하셔서 보여주려고 하셨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좀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내용으로는 사실은 여기서 잡은 변수들이 뭐 하시겠지만 굉장히 이거를 나타내기에는 너무 조금 적기 때문에 좀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슈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토픽을 잡아내셨는데 이런 이슈가 보통 많은 이 의회나 의회 정치나 이렇게 다뤄지는 거에 기준들이 있잖아요. 뭐 셀런스나 컴플렉시티에서 누가 참여하는 이런 문제랑도 좀 결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앞에 1인 정치를 좀 말씀을 하셔서 그 내용하고는 조금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기술 통계로 잡으신 내용들이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아젠다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논객들이 중심이고 지금 정치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는 사실은 지금 홍준표 정도기 때문에 아예 타겟팅을 홍준표라는 정치인과 아니 그 자유한국당이라는 그 정당으로 해서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이제 폴리티션과 파티의 문제로가 돼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 오히려 좀 이슈 쪽으로 가서 이 보수라는 여기서는 이제 진보라는 제목도 다셔서 보수라는 그룹이 어떻게 아젠다를 세팅해서 확산하려고 강화시키는지에 대한 것들을 오히려 이런 의제 속에서 이 동영상을 분석해서 좀 범위를 줄여서 분석해낼 수 있지 않을까. 어떤 담론, 여기 이제 온라인 정치 담론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담론들을 중점으로 이루고 해서 경쟁 관계를 이루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는 그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결합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앞서 그 뒤에 그 하상훈 선생님하고 저는 또 비슷한데 사실은 좀 새로운 이게 연구가 가지는 가치가 이 유튜브를 접속하는 이용자를 사실 저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결합되는 것들이 대부분이 이제 링크를 따라서 접속을 하게 돼서 하는 그러니까 이 경로도 사실 문제가 될 텐데요. 이 홍카콜라를 구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확인은 못하지만 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젊은 세대라기보다는 좀 나이 드신 분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좀 넣어서 본다면 어떻게 이 담론을 해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정당 정치로 연결될 수 있는지 고리를 찾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보수의 아젠다 확산과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럼 자유한국당의 아젠다와 어떻게 결합이 되는 건지를 좀 만약에 설명을 해주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 주시면 좀 더 좋고 되게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조원용입니다. 제가 지금 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좀 검정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차를 몰고 오면서 좌회전 우회전 웬만하면 안 하고 직진하고 왔습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학자적 양심으로서 말씀드리는 부분, 그리고 저는 이제 헌법을 전공을 했는데 학제간 연구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7, 8년 만에 초등학교 친구를,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국민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걔가 외국에서 공학 박사를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에서 휴대폰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전 세계에서 몇 번째 헌법학자냐? 몇 등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잘 모르겠는데 나는 1등 제품을 만들고 있어. 너는 몇 등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송,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다. 문과라서 송구합니다. 이러고 말았는데 사실은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헌법학계에는 제가 이제 이사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교수님들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좀 궁금한 게 해소가 됐는데 정치학 교수님들은 도대체 무슨 연구를 하고 있을까라는 게 좀 제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정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끼워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토론을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처음에 이 딱 그 제목을 보고 나서 저랑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해서 안도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이제 로스쿨에서 강의를 할 때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법익의 형량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재판관에 의해서 뭐뭐에 의해 본다라고 나온다고. 그래서 이건 형량한 거다. 논리적으로 형량한 거다 얘기했더니 통계학과를 졸업한 로스쿨 학생이 손을 딱 들더라고요. 거짓말입니다.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익인지 입증할 수 있는데 왜 재판관이 따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전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헌법에 양심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저희 부장님도 어제 제가 밥 먹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우리 그런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적인 양심,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46조 2항에 의해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양심, 그리고 법관의 양심이 나오거든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행한다, 판단을 한다라고 나오는데 앞에 헌법과 법률만 있으면은 법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겠죠. 하지만 양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입법리에서 많이 있는 입법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통계적인 것들, 그 객관적이라는 것들을 헌법학계에서도 도입하면 꽤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AI 관련된 데이지하고 AI 관련된 논문을 작성을 하면서 본 책인데 캐시 오닐이 지은 대량살상 수학무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책을 보고 또 충격을 받은 거죠. 야, 이게 어떻게 그 설계하고 그리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실험을 이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 양립되는 두 가지에서 어떻게 하면 중형의 도를 얻을 수 있느냐가 이제 이 논의를 통해서 제가 토론의 기회를 얻은 그 핵심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해가 깊은 유권자, 그리고 이들이 합리적 유권자로 나아가는 것들 아주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제 표현대로 하자면은 사실 이게 합리적 유권자라고 그러면 판단력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력이라는 거는 이제 정치학자들은 다 이제 이해하실 텐데 선호가 형성되는 과정인 건데 우리는 뭐 수기민주주의인지 아니면 선호집합 민주주의인지 이거를 떠나서 아예 선호 자체가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고 용인할 수 있는지의 부분까지는 이미 나가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냐.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가 3명인데 진짜 아이가 좋아서 3명을 낳은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런 논의를 통해 성숙해서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온 거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그래서 뭐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또 어떤 사람의 선호가 변경이 가능할 것이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선호를 정말 변경시키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생업에 종사하시는 일반 국민들이 그걸 포기해가면서 선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저희 기관에서는 민주시민교육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죠. 선호가 변경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합리적 유권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논의로 돌아와서
제대로 된 선호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 먼저가 될 거고 그 선호를 통해서 다른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2페이지 이 발제문의 2페이지 보면 심사숙고하는 의견을 표출할 때 함주 유권자라고 지칭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에서는 100% 동의를 하고요. 그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선호의 형성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내부로부터의 선호의 형성 그리고 변경 가능성을 용인하는 것이 합리적 유권자다. 저는 이제 그 정의를 그렇게 조금 내려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통계 분석은 워낙 잘하시고 제가 하상원 교수님 잘 몰라서 막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통계 최고 전문가시라서 제가 이 부분은 준비한 게 있었지만 쏙 빼고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페이지를 한번 보면은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동의하기 힘들더라고요. 권위주의 성향이 강한 유권자의 비율이 들수록 민주주의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 부분은 좀 동의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그 헌법을 하기 때문에 기본권도 하는데요. 요즘 학계에서는 이런 논의가 되게 많습니다. 소수자의 권리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나머지 말을 하지 않는 다수자의 권리, 뭐 저는 그걸 보통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수자의 권리는 그러면 완전히 몰각돼도 되는 거야? 라는 표현인 거죠. 저는 군대를 다녀왔는데 저는 불교 군종병으로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총 안 치고 목탁만 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명 존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군대를 다녀왔죠.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제가 오태양 씨랑 만나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단어를 바꿔보자는 거죠. 병역적 양심 거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면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 앞에 양심적을 빼면 다른 단어가 됩니다. 병역 거부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저같이 불자로서 그거 하기 싫어하는 사람 오태양 씨도 불자거든요. 저는 가서 목탁을 쳤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너무 싫었어요. 전 2년 동안의 군 생활이. 제 그 삶에 진짜 암흑기였습니다. 그 상황을 견뎌낸 게 내가 양심이 없어서냐 라고 얘기했을 때는 다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뭐 이민자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저는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외의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혐오 얘기가 이게 쭉 나오는데 혐오 금지와 더불어서 내면적 혐오의 자유도 어떻게 보면 보장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러니까 외부로 표현되는 자유와 내부적인 건 좀 달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동성애는 혐오하면 안 돼. 뭐는 혐오하면 안 돼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있지 않은가. 단지 그걸 서로 간에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같이 살아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은가라는 논의가 저희 학계라는 거 그렇구나. 헌법학계에서는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만 붙이자면 그래서 소수자의 외면적인 표현도 제한 가능하다 이런 논의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되고 왜냐하면 그게 외면적인 그런 표현 자체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경우에는 한다라는 논의도 되고 있다. 소수설입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분석 자료들을 봤었는데 뭐 미디어 리터러시도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에서의 민주시민 교육이 아주 강화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민주시민 교육을 학자별로 다 다르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정치학자, 사회학자, 법학자 다 다르게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헌법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아이들 초등학교 보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입학하면 공립학교에서 미국 헌법전을 주거든요. 교장선생님이 한 명 한 명한테 줍니다. 왜? 이게 니네가 이해하든 안 하든 우리 사회의 최종적인 합의야. 기본적인 합의야. 라는 걸 가리키거든요. 근데 우리 헌법 같은 경우는 130개의 조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의 최소한의 합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책자나 아니면 여타의 다른 독일 논의들을 보면 정말 좋은 얘기들만 다 써 있거든요. 뭐 인권, 뭐 되어 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한 게 기본권부터 시작해서 권력 구조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헌법에 되어 있으니까 법학을 기준으로 한 민주시민 교육이 아니라 법학 교육이 아니라 법학을 기초로 한 민주시민 교육, 특히 헌법을 기초로 한 민주시민 교육은 이제 가능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없는 힘이긴 하지만은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헌법학적 관점으로. 수고하셨고요. 저도 하나만 좀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누구나 뭐 학생들 편향이라고 하는 게 그 강도의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국민 통합이나 뭐 정치적 통합의 문제와 관련해서 쉽게 본다면은 결국은 뭐 페이크 뉴스나 이런 것이 중간에 개입돼서 이것을 얼마나 증폭시키고 강화시키는지 이런 것이 결국 뭐 우리로 말하면 진영을 심화시킨다든지 그래서 국민적 통합의 비장이 초래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뭐 헌정적 편향이라고 하는 게 어릴 때부터 뭐 정치 자유와 과정에서 언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페이크 뉴스나 뭐 이런 부분들이 여기 분석에서는 배제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분석을 조금 더 심화를 한다면은 어떻게 분석적으로 계량화하는데 뭐 측정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페이크 뉴스를 일부 응답자에게는 주고 일부 응답자에는 주지 않고 예,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소위 요즘 유행하는 이제 팩트 체킹을 했을 때 어떤 조건에서 페이크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 그 페이크 뉴스로부터 받은 잘못된 효과를 다 떨쳐내느냐라는 거를 일단 실험을 그렇죠. 통해서. 예.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예, 그게 가장 깔끔한 거죠. 하여튼 지금까지 뭐 지정 토론 들었는데 혹시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토론 조금 코멘트 하실 것이나 아니면 질문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은 몇 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선생님 옆에 하신 걸 들어보면 공속 변수가 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거게 뭐 확정 편향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확정 편향과 미확정 편향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것 같은 느낌이죠. 예. 근데 그런 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이 커뮤니케이션이나 소셜 커뮤니케이션이나 그런 거는 결국에는 셀렉션의 문제거든요. 선택 바이어스가 있기 때문인데 그런 생각이 좀 언뜻 들었어요. 이게 뉴스를 선택하고 이걸 두 개 선택했는데 이게 이렇게 돼도 별 상관이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속 변수를 이걸로 놓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면은 그런 확증 편향을 우리가 본 게 아닐까. 그런 확증 편향에 대한 의견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JTBC를 더 열심히 보는 거죠. 그런 의견인 사람들이 TV조선을 더 열심히 보는 거죠. TV조선을 봐서 그 사람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걸 보려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그 연구와 이 아마 이게 필요할 거예요. 오히려 아마 반대의 가능성이 이 결과를 놓고 보면 더 많지 않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확인하는 길은 뭐 당연히 쉽지는 않겠지만 뭐 회계 분석으로는 쉽지는 않겠지만 뭐 그것도 한번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분들 누구든 아마 그 코멘트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저는 그냥 궁금해서 얼마나 돼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비율이? 어떤 또 확증 편한 비율 뭐 우정 척도를 들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보면 이제 뭐한 4번, 그러니까 4번, 5번 찍은 사람들 비율이 한 40%? 예, 근데 그것도 사실 거짓말이 있죠. 네, 그것도 딱 보면 이제 뭐 잠깐 생각해 보세요. 그 응답자라고 생각해 보고 귀하는 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막 무시하냐 그러면 내가 왜 무시해? 막 그러니까 자가보고 셀프 리포트가 가지고 있는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죠, 저는. 아까 제가 지금 결론을 말씀 안 드렸는데요. 그래서 정치학계에 와 보니까 우리 정치가 이렇게 혼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앞으로 나가는 건 교수님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니 그거 확증 편향이 그 말씀을 안 해가지고 좀 마지막에 또 한 번 기회를 드리려고. 제가 베일 네, 하여튼 우리 시작은 조금 늦게 했지만 끝은 제 시간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론 잘 말씀 나누고 그런 말씀에 대해서 발제자분들께서 한 2, 3분 내에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뭐 별다르게 펜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민희 선생님 지적에서 그 문헌 연구회든가 뭐 정당의 소셜 미디어 통해서 분석 수준이 아주 낮은 차원, 지금 좀 산만하게 좀 된 감이 있는데 저는 뭐 충분히 이 부분은 뭐 인정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아쉽다기보다는 분석을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정도 정답게 일반적으로 후보가 이용하는 것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장 후보가 이용하는 것하고 당에서 운영하는 것의 차이는 정말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그 후보 수준은 아니지만
뭐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라든가 뭐 어떤 정보가 전달되는 경로라든가 팔로우 수가 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기본적으로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정말 전무하고 한국도 전무하고 미국, 영국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중앙당의 권한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사실 당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거의 없더라고요. 야 이거 논문거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처음에 의심할 정도로 부족했는데 그래서 연구가 안 된 건지 너무 이제 미약해서 연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안 된 건지 사실 그것도 저희 하나의 의문이에요. 그 정도로 좀 미약한 수준에서 세밀하게 그 선거 기간으로 들어가도 이게 각 지역별 후보별 지역위원회나 주위원회 식으로 가버리지 중앙당 차원에서는 사실 운영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다만 영국이 아까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나마 조금 더 그 내각제국을 채택하고 있어서인지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지적했듯이 그 유튜브를 왜 미국에서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것은 제가 아직 추원인데 좀 더 그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통신비하고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통신 환경과 통신비. 한국은 3만 원만 내면 무제한으로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나 동영상 서비스를 막 받아올 수 있지만 종량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사실 유튜브를 이렇게 받아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 차이도 좀 있지 않는가. 저도 방금 선생님 지적하면서 내가 이 부분 좀 깜빡했다. 그러니까 그 통신 환경이라든가 그 통신 인프라, 소셜 미디어적인 그 채용의 정도도 사실 여기에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한국하고 다른 맥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은 그 지적을 좀 받아가지고 그 부분 좀 반영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는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이번엔 좀 뺐는데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아예 선거 기간 동안만 한번 선거 때는 뭐 콘텐츠가 뭐 기본적으로 한 2만 개씩 올라가거든요. 한 20일 정도요. 그때만 좀 따로 한번 해보는 것도 정당의 활동을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보는 그 시각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데이터 모아가지고 공유하는 단계여서 아까 뭐 지적해주신 사항 제가 뭐 10분 동감하고 그 중에 대부분은 또 제가 그걸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고 다만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건 있는데 지금 구독자들 지지층은 분석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제가 어떤 식으로든 근데 뭐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이 그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이제 규명할 수 없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있습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더 주시면 좋겠고요. 제 시간이 아직 조금 남은 것 같아서 제가 발표자지만 두 분 선생님한테 그냥 간단하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일단 손경재 선생님한테는 미국에서 소셜 미디어 정치 캠페인을 주로 프라이머리가 게시하는 분이었대요. 그 타이밍이 중요해서 지금 데이터 나오기가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하고 맥락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와서 들어와서 쓰고 이런 거지만 여기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1순위가 펀딩이에요. 1순위가 모금하는 거고 2순위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온라인 그것도 자원봉사자들이 그냥 온라인에서만 뭐 이야기하라 제자거려라가 아니라 그 주나 지역에서 행사할 때 오프라인으로 동원하는 게 가장 큰 역할이니까 두 가지 역할을 또 우리하고는 결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런 코멘트 하나 드리고 제가 하상 선생님 발표 이렇게 들으면서는 참 좋은 연구 하시는데 이러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주제라고 했는데 일단 무엇이 편향인가라는 커다란 전제가 먼저 그게 편향이 맞는가? 무엇이 편향인가? 이런 부분이 좀 더 고민되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모티베이팅의 방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알고 지은 죄가 나쁘냐, 모르고 지은 죄가 나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이제 공기와 논쟁에서 정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또 중요한 그게 하나 논거가 되고 있으니까 이념 성향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면 의도적인 동기화를 추구 이게 뭔가 하면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 추구하는데 반대로 태극기가 과연 그렇게 이렇게 보면 이건 사실이야라고 추구하거든요. 결과적이 전혀 다를 수가 있고 거기에서 드는 해석의 가치들도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 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그 구분하기가 참 어렵죠. 의도적으로 된 거냐, 무의식적에 한 거냐라는 걸 구분한다는 건 참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법 전공하신 선생님께서 이제 토론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학문간 이제 논의가 됐는데 이제 저는 뭐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정치학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다루는 주제가 미디어고 그럼 이제 미디어 얘기가 나오면은 이제 저기는 내 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언론 정보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냐. 그래서 이제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정치학자들이 이제 미디어 논의를 하는 게 좀 약간 어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저들이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질이 떨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조원영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이제 앞으로 들여다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이제 선호를 이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 이제 그 얘기는 결국 다른 이제 인적 학문 분야에 있는 심리학에서는 사실 많이 다루는 주제죠. 그러니까 펄스웨이전이라는 게 사실은 사회 심리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제 주제고, 어떻게 하면 어떤 조건에서 사람들의 이제 태도를 바꾸냐라는 거에 대한 연구는 그쪽에서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조원현 선생님 이제 질문에 대한 답, 던지시는 화두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은. 미약한 정치학자는 또다시 이제 심리학자로 거기서 이제 뭔가를 받아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중간학회와 선거연수원에서 좋은 패널을 기획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발제하신 세 분 중에 결혼하신 분이 고생 많이 하셨고 좀더 이제 잘 발전시켜서 좋은 정보로 발표되기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